네,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엔화 예금은 무려 13조 원에 달했습니다. 엔화가 100엔당 850원대로 싸졌을 때 주로 사둔 건데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취임으로 엔화가 출렁이면서 향후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이시바 총리의 일본 경제와 일본 엔화의 향방, 전문가들과 토론해 보겠습니다. 오태원 경희사이버대 일본학과 교수, 황성 전 한국은행 국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1일 취임을 했습니다. 자민당에서 줄곧 비주류 소수파였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구체적인 정치 성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태원 교수님, 어떤 분입니까? 이시바 시게루 총리. 뭐 자민당 내에서는 베테랑 중에 베테랑? 예. 라고 볼 수 있죠. 중의원의 선거에 당선되고 나서 36년을 정치 생활을 했고요. 예. 아시다시피 뭐 이 총리 선출에는 4번 나왔다가 4번 다 졌고 4전 5, 그러니까 5번째로 들었었죠. 그리고 성향이라고 볼까요? 그러니까 네. 원래 직장 생활은 그 은행원으로 시작했어요. 아, 은행원으로. 개요대학이라고 왜 사립대 중에 명문 사립대를 나왔었는데 예. 그랬다가 이제 그 정치계로 입문을 한 인물인데 다만 아무래도 좀 그 4번의 그 총리 선출에서 탈락하면서 여러 가지 좀 그 주변에 그 파벌적인 그런 예. 본인의 어떤 그 이 세력을 조금 잃은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선거에서 사실은 당선되리라고 그렇게 예측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었거든요. 아, 처음부터 이시바가 당선되리라고 보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이거죠? 특히나 1차에서 그 다카이치가 1위를 했잖아요. 그 여자 정치인. 네네. 네. 그래서 아마도 일본 최초로 여성 총리가 등장하는가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 네. 뭐 나중에 나오겠지만 네. 그 일본의 뭐 환율이나 이런 그 금리나 등등도 거기에 맞춰져서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의외에 좀 이 당선이 이루어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 선거 기간 중에는 다소 열세였지만 뒤집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뭔가 이제 자민당의 비주류였다. 4번 탈락하고 5번째 총리가 됐는데 혹시 경제계, 산업계의 반응이나 이런 데 기대는 좀 어떻게 나옵니까? 이시바 총리 취임에 대해서? 우선 이분의 그 경제 정책에 대한 걸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예. 이분이 이제 비주류다 보니까 이번에 그 정책 자체는 기존의 아베노믹스와는 조금 배치되는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베노믹스, 예, 돈을 풀어서 아베노믹스의 경기를 핵심은 부양한다는? 이제 그 저금리하고 엔저거든요. 저금리 엔저. 근데 이제 그 이분은 그 물가 안정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엔고를 좀 선호하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금리도 좀 올리는 것이 낫다라고 지금 평가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재정을 좀 건전하게 가져가자 하는 측면을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 건전성. 이따 좀 말씀드리겠지만 일본이 재정이 사실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닙니다. 굉장히 국채 발행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굉장히 취약한 구조인데 예. 이걸 한번 좀 개선 좀 해보려고 하는 것인지 그래서 부유층 금융소득에 대해서 좀 과세를 많이 하겠다. 우리도 지금 금투세 논란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금융소득에 대해서 조금 과세를 예. 강화하자는 입장. 예. 특히 그 법인세 지금 증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뭐 쉬운 얘기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이런 이제 두 가지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이 전체 그 평균 그 시급을 이제 그 2020년 말까지 1,500엔으로 지금 그 올리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최저임금을 올리겠다.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성장보다는 조금 분배 쪽에 좀 방점을 찍는 그런 정책을 갖고 있지 않나. 일단 그분의 그 이 공약을 사항을 보면 그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외교적으로 보면은 이분은 이제 그 일본의 태평양 전쟁을 침략 전쟁이라 규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한국이나 중국이 납득할 때까지 그 사과해야 된다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총리들과는 좀 배치되는 다른 거죠. 거네요. 네. 그래서 외교적으로는 조금 온건적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예. 그 국방과 안보가는 조금 극우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뭐 징병제 이점을 인정한다든지, 그다음에 아시아판 나토를 좀 만들자. 그다음에 일본은 그 반도 국가인데, 섬나라 국가인데 왜 해병대가 없냐? 해병대를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러한 주장을 좀 피고 있어서 이제 이런 안보나 국방 쪽에서는 조금 그런 우파적인 입장을 좀 취하고 있는데 뭐 전반적으로 그걸 빼고 나면 좀 중도 실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이 물가 안정과 재정 안정 관련된 정책을 하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그 기업적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 마이너스예요. 기업들에 대해서는 예, 왜냐하면 증세도 해야 된다, 예. 금리도 올린다. 뭐 근데 엔화도 이제 강세로 가져간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좋지 않은 입장을 가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9월 30일 날 이게 알려지면서 일본 증시가 상당히 그 하락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네. 그리고 엔화도 뭐 강세로 가져가고요. 이제 그런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 좀 발생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 이시바 총리의 이제 경제 정책의 생각들을 얘기했는데 사실 뭐 선거 기간 중의 생각과 또 총리가 당선되면 바뀔 수도 있는데 바로 그런 게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지난 1일 취임 후 기자회견을 했는데 뭐 시장이 상당히 출렁였다고 그럽니다. 금융 완화 정책이 지속된다. 그러니까 이게 기존 생각과 뭐가 달라진 겁니까? 이게 뭡니까? 시장이 상당히 좀 놀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시바 시게루 예. 본인은 그동안의 정치 생활하면서 줄곧 예. 긴축 정책을 뭐 어떻게 보면 좀 선호하는 그런 성향을 분명히 나타냈었거든요. 예. 근데 저도 말씀하신 대로 이게 당선되고 나서 첫 발언이 예. 반대 방향으로 가는 발언을 하니까 이게 뭐지라고 생각을 왜 했는데 그럴까? 이렇게. 그럴 수도 있겠구나.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왜요? 그 총리 입장하고 예. 이게 단순한 그 자민당의 하나의 의원 입장하고 좀 다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경제 정책을 일본의 특히나 경제 정책을 들여다보는 데 있어서 그동안의 성향을 보였던 것과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면서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또 그 내부에서 그런 의견들을 또 아무래도 전적으로 다 무시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뭐 의견들을 좀 수렴하는 차원으로 간다 그러면 그동안의 생각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었거든요. 예. 이분이 그러니까 비주류로서 뭐 아베로 이어지는 뭔가 이게 금융 완화 정책, 상징적인 아베노믹스를 반대해 왔는데 그러니까 금융 완화에 대해서 반대하고 뭔가 중앙은행, 일본의 금리 인상을 지지하는 것 같았는데 바로 이렇게 방향을 바꾼다. 총리로서 뭐 그럴 수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바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그 총리가 되기 전까지의 일본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이 분석을 했겠죠. 예. 근데 그 최근에 일본의 그 물가 상황을 보면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물가 상황이 예, 지금 22년도에 2.5%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있었고요. 예. 그다음 23년도에 3.2%까지 올라갔어요. 3.2%. 사실 예, 이건 일본에서 이게 정말 이례적인 그 물가 상승률이거든요. 그렇죠. 그걸 금년에도 이렇게 잘 줄지를 않고 있습니다. 어허. 그래서 가장 최근에 나온 8월 물가 상승률이 3%를 찍었어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걸 보면은 조금 긴축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겠죠. 그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본인이 그 당선 처음에는 그 기본적으로 이제 그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BOJ, 일본은행은 정부의 자회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말은 기존의 아베노믹스까지는 일본은행은 그냥 일본 정부의 자회사야. 그러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약간 뭐 이런 느낌으로 운영해 왔다라고 본인도 그걸 인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초금리 정책, 초저금리 정책은 이제 더 이상 경제 회복에 별로 그 해답이 아니다. 네. 그래서 금리 인상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경제 안정성을 추구해야 된다. 좀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갑자기 이분이 그 주말에 TV에 나와가지고는 금융 완화를 지속할 것이다라고 또 입장을 확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좀 놀랐는데 제가 사실 더 놀란 거는 10월 2일 날의 그 사건입니다. 10월 2일 날 2일 사건? 무슨 사건요? 그 10월 1일 날 이제 총리가 취임을 했어요. 예. 그 다음 날 바로 그 우에다 총재를 만납니다. 일본의 총재를. 일본 중앙은행 총재를 바로 만나요. 오.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잘 모르겠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제 덕담을 했다라고 정도만 끝내는 건데 이분이 나와가지고는 기자들한테 로이터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필요로 하는 환경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금리 올릴 필요 없다. 없다. 예. 아주 노골적으로 일본은행의 금리를 올리지 말라고 압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총리가. 예, 취임한 첫날부터 둘째 날부터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 본인의 철학이 이런 것인지 정말 아니면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뭐 의원의 입장과 총리의 입장은 다르니까
변할 수 있는 것인지 제가 거기까지 참 말씀드리기 그러니까요. 어려운데 우리 저 황성 국장님 말씀으로는 총리 취임한 후 바로 다음 날 중앙은행 총재를 만나서 금리 올리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그런 압력을 넣은 거죠. 셈인데 네. 그 자체 만난 것 자체가 정말 놀란 거다. 그러게 일본 총리 취임이 좀 상당히 색다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전 그 일본의 총재를 만나지는 잘 몰랐는데 네. 그래서 만나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뭔가 시급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올리면 안 되는. 네, 뭔가 그 만난다는 게 진짜 말씀대로 뭐 덕담할 정도로 만난 게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예. 뭔가 할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뭐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려고 하는 거를 탁 눈치를 채고 그렇게 좀 미리 압력을 그만큼 금리가 시급한 어떤 현안이다. 과제로 느꼈던 것이 아닌가. 다만 그 얘기를 일본의 은행총회가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예. 어쨌든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일본의 물가는 좀 심각합니다. 일본 물가 상승이 심각한 상황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뭐 거의 안 올랐는데. 그러니까 그동안에 뭐 30년 동안 예. 거의 물가가 정체돼 있던 나라잖아요. 예. 근데 이제 최근에 물가 상승의 어떤 그 상태를 좀 보면 정말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따른 금리 인상의 카드가 나올 가능성 있을 것 같아요. 물가를 물가 잡기 때문에, 위해서라도 물가를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대로 지켜보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아마도 예. 일본을 여행하시는 우리나라 그 관광객들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아니 생각보다 비싸지 않다는 게 보통 관광객들 생각인데 요즘 가면 안 그래. 뭐 이렇게 느끼겠네요. 맞아, 그 정도는 있습니다. 요즘 가면 그 정도는 다르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좀 더 크게 다가올 거예요. 일본 소비자들은. 그 동안에 뭐 물가가 거의 정체돼 있는 수십 년을 지냈던 나라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금리 인상 조금은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을까. 있어 보인다. 급격하지는 않을 거야 아마. 예. 근데. 사실 엔화가 너무 그동안 쌌기 때문에 예. 아마도 일본도 우리 수입 물가 좀 부담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네. 근데 아까 그 제가 BOJ가 정부의 자회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본인이 그 구두로 유차의 말을 했는데 정작 취임하고 나니까 너희는 내 자회사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 저는 진짜 이 발언을 보면서요. 그냥 일본의 자민당 안에서는 주류나 비주류나 그냥 도찐개찐이구나. 네. 주류나 비주류나 네, 뭐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을 진짜 좀 갖게 됐습니다. 다르지 않다. 네. 네, 비록 중앙은행을 정부의 자회사로 보느냐 안 보느냐 다 비슷하게 본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제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릴 거냐 안 올릴 거냐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3월에 마이너스 금리 탈출했잖아요. 네. 그렇죠. 7월에 0.25%로 올렸잖아요. 한 번 더 올릴 거다 이렇게 예고를 했었는데 이제 이시바 총리 취임으로 어디 국장님 어떻게 보세요? 이제 추가로 못 올릴 것 같습니까? 한 번 더 연내에 올릴 것 같습니까? 그냥 결론적으로는 좀 올리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올리기 어렵다. 네, 우선 경제 상황 보면은 네. 금리를 좀 올리는 게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요. 우선 아까 말씀드린 물가 수준도 계속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그 일본은행의 7월달 경제 전망을 보면은 그 금년에 CPI가 2.5%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예. 내년에도 지금 2.1%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 GDP도 그 금년에 0.6%인데 예. 내년에 1%로 지금 상향 조정했거든요. 그런 걸 감안해 보면 이 금리를 좀 올리는 것이 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 아까 모두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으로 그 이 총리의 생각이 지금 바로 지금 전달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아까 그 이 로이타에 의하면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에다가 그 이시바의 얘기에 이렇게 대응을 해요. 어떻게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아주 조심스럽게 행동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조심스럽게 행동하겠다. 네. 총리 말씀 잘 듣겠습니다. 뭐 이런 건가? 그런데 이제 이 우에다 총재는 그동안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해서 많이 발언을 해왔거든요. 예컨대 0.5%는 상한이 아니다. 또는 뭐 경제와 물가가 예상대로 움직인다면 금리 인상은 할 것이다. 네. 이게 8월 9월에 그 우에다 총재의 입장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총리가 이 우에다의 생각을 뭐 읽었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압박을 하니까 예. 현재 일본의 정치 구조라든지 이런 관계를 보면
그 총리의 견해를 어기면서까지 금리를 올리기는 네. 좀 쉽지 않은가? 쉽지 않을 것 다 같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듭니다. 우리 황선 국장님은 지금 이런 상황, 이시바 총리 취임과 물가 이런 거 보면 올리기가 어려울 것 같다. 그동안에는 중앙은행이 한 번 더 올릴 것을 예고했는데 지난 9월에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이제 그렇죠. 10월에 이달에 한 번 있습니다. 그리고 12월에 예정이 돼 있는데 이제 2번 남았는데 우리 교수님도 뭐 금리 인상 어려울 것으로 보십니까? 어느 쪽으로 우리가 예상을 해봐야 될까요? 저도 뭐 연내에는 쉽지 않겠다. 연내 쉽지 않겠다. 뭐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 그대로고요. 거기다 한 가지만 네. 더 붙인다면 뭐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만 일본의 국채를 생각하면 사실은 이 국채에 대한 부담을 이자 생각하면 부담? 네. 그거는 정말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가능성을 일본이 가장 고민하는 게 그거거든요. 예. 금리를 어떻게 하느냐를 결정할 때 뭐 여러 가지 물가도 보고 등등 경제 상황은 봅니다만 이 국채에 대한 이 금리 부담이 가장 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워낙 것들을 감수하면 빚이 일본 정부가 많으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수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올릴 것인가 저는 연내까지는 좀 쉽지 않아 보인다. 연내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네, 저도 네, 그 교수님의 의견에 국장님. 동의하는데요. 그 제가 금년에 재무성이 발표한 예산을 좀 들여다봤더니 예. 금년에 그 세임 예산 중에서 국채 발행을 통해서 조달하는 자금이 35.4조 원인데 이게 전체 31.5%예요. 예산의 31%를 를 국채 발행을 통해서 빚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갚을 이자만 해도 그럼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지금 국채 원리금 상환용 예산만 해도 27조 원인데 이게 전체 예산의 무려 24%예요.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이 예산 부담이 엄청 커지고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사실 그러한 이유 때문이라도 금리를 함부로 올리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구조이긴 합니다. 네. 더군다나 그러네요. 나라빚 국채 발행을 감안하면 일본 중앙은행 금리 인상 올려야 할 환경이더라도 쉽지 않을 거다. 근데 두 분은 그렇게 예상을 했고요. 황선 국장이 아까 지적은 좀 해주셨지만 자민당 총재로 이시바가 당선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좀 변화는 있었습니다만 좀 약세를 보이는 것 같은데 이시바 총리의 경제 정책 중에서 특별히 일본 증시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그런 게 또 구체적인 게 좀 있습니까? 저도 사실 이게 당선되고 나서 일본의 증시가 흔들리는 거는 예. 이 금리하고는 또 다른 측면이잖아요, 사실은. 환율도 그런 거고 이 주식이라는 거는 네. 이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게 일본의 주식은 아무래도 일본 기업들의 미래 가치에 대한 투자잖아요. 그렇죠. 엄격히 보면. 네.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동안에 이 증시가 상당히 또 최근 한 1년 사이 급격하게 올랐지 않습니까? 많이 올랐죠. 네. 그런 추세를 이어갈 걸로 좀 봤는데 더군다나 또 잘 아시다시피 일본의 총리가 바뀌게 되면 이게 뭐 축의금 비슷한 것처럼 이게 주가가 확 오르는 게 축하 투자가 좀 있군요. 네, 자금이 과거에 들어오면서. 그 총리가 바뀔 때마다 그런 현상이 나타났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그런 현상마저도 안 나타나면서 거꾸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단 말이죠. 그래서 네. 참 이게 명확하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저 측면. 이게 왜 그런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일반적으로 조금 그동안의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봤는데 여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되고 사실 주가와 관련해서 중요한 게 또 환율이에요. 지금 웬달러 환율이 한때 달러당 160엔대에서 140엔대 초반까지 떨어졌다. 엔화 가치가 급격하게 올랐잖아요. 그런데 최근 발언으로 조금 출렁임이 큽니다. 지금 엔화가 약세를 좀 보였다 뭐 그러는데 지금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엔화 환율 동향 그리고 앞으로 전망까지 좀 어떻게 봐야 될지.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취임 전에 본인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이제 당선이 되면서 이 주식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엔고, 근데 금리 인상 가능성, 근데 증세 정책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에는 악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 그 9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9월 30일 날 그 일본 증시가 39,829 니케이 기준으로 37,919 그러니까 거의 약 5% 하락을 했거든요. 5%나. 예. 네.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가 좀 논의된 대로 이게 입장이 좀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주식시장도 반응을 하고 있어요 지금. 주식시장도. 예. 그래서 오늘 지금 아까 1시 정도 보니까 38,640으로 상당히 회복이 됐더라고요. 많이 회복이 됐네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결국은 지금 입장 변화가 반영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환율도 그래서 그 취임한 그때 9월 27일 날 142엔까지 떨어졌어요. 144엔에서. 예. 근데 지금 이 입장 변화가 생기니까 지금 다시 146엔으로 올라가 있거든요. 엔화 가치가 조금 더 떨어졌어요. 예, 예. 네. 그러니까 아마 그런 입장 변화가 지금 이 환율 시장과 이 주식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이시바 총리 입장 변화에 따라서 지금 엔화 가치가 이렇게 출렁이고 있는데 사실 이 연준이 이제 빅컷 0.5% 포인트 낮췄잖아요. 낮췄죠. 또 연내 뭐 0.5% 포인트를 낮출 것이다, 0.25% 포인트 낮출 것이다. 전망은 많지만 한 두 차례 더 내릴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시바 총리의 취임, 그러면 엔달러 환율의 이 전망을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뭐 달러 대비 엔화 가치하고 또 원화 대비 엔화 가치는 또 다른 측면이 있잖아요. 예. 그건 좀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예. 들고요. 예. 다만 그 무엇보다도 이 엔화의 앞으로의 움직임은 우리가 처음에 지금 논의를 많이 했던 이 금리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면 일본의 금리가 연내에는 좀 올리기 어렵겠지만 내년 상반기 되는 조금 바뀔 가능성이 있고 인상 쪽으로. 네, 예. 거기에 따라서 엔화도 조금 약세로 가는 그런 측면이 엔화가 강세로 예, 가는 예, 조금 장기적으로 강하게, 보면 그렇게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장기적으로. 예. 그러면 엔달러는 그렇고 지금 우리 여행객들은 지금 원달러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900원을 넘어섰어요. 100엔당. 네. 전에 850원에서 상당히 그 싸게 많이들 갔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 환율은 두 엔달러와 원엔 이렇게 다 비교해 본다면 저는 엔달러의 경우에는 결국 환율은요 단기적으로는 내외 금리 차,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그 나라 경제의 펀더멘탈에 의해서 좌우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결국은 지금 엔달러의 전망은 단기적으로 좀 관찰해 본다면 우리가 미국이 금리를 이제 그 천천히 내릴 거라고 지금 이미 거의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천천히 낮출 예, 것이다. 그래서 지난번에 뭐 이제 빅컷 얘기도 나왔지만은 예. 지금 한 25bp에서 2번 정도 낮출 것이다라는 예상을 이미 반영을 다 하고 있어요. 예. 결국은 그러면 일본이 금리를 얼마나 빠른 속도로 어느 정도 올릴 것이냐가 사실은 이 엔달러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데 예. 지금 총리 입장에서는 금리를 올리기를 원하지 않잖아요. 거죠. 그러니까 내일 금리 차의 예상되는 축소가 더 늦어지는 거죠. 축소폭이.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엔화 약세 요인을 작용하는 거거든요. 예. 우선. 그다음에 이시바는 당내 비주류인데 예. 본인이 자신의 정책을 추진하려면 사실 어찌할 수 없이 주류를 껴안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기시다파와 그 아베노믹스를 추종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또 들을 수밖에 없는데 그걸 듣는 것 자체가 자기의 정책 노선을 좀 바꾸는 거거든요. 그거 자체가 이게 엔화 약세 요인이에요. 그 자체가 엔화의 약세 요인이다. 왜냐하면 아베노믹스를 다시 좀 따라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요인을 감안해 보면은 저는 앞으로 엔화는 약세로 갈 것이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 거꾸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150엔까지. 미 연준이 금리를 낮추더라도 네. 엔화 가치가 강세가 아닌 약세로 간다. 예, 그거는 이미 이제 다 역시 여기 반영돼 있거든요, 시장에. 그럼 한 150엔대? 까지 저는 뭐 열어놔야 된다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네. 지금 140엔대 후반인데 네네. 150엔대. 그렇다면 엔화가 달러당 160엔대 엔화를 많이 샀어요, 그때. 엔테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140엔대 중후반인데 이제 뭐 좀 팔아야 됩니까? 아니면 지금 또 다시 엔테크 차원에서 엔화가 더 올라갈 수도 모른다. 우리 황성 국장님은 이제 약세라고 예상을 했지만 사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세가 일본의 좀 될 거라. 금리 인상에 따라서 일본의 그 엔화 강세는 점진적이지만 어차피 내년에도 내년에 금리를 올릴 거니까 올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예. 그런 측면에서는 엔화 강세로 강세로 가기 본다, 때문에 그렇죠? 투자하실 분은
하셔도 되지 않을까. 네. 서로 생각이 다른데 이게 상당히 재산에 여행 가는 분들 이거 잘 따져봐야 되겠어요. 이 엔화 환율 전망할 때 우리가 얘기하는 게 지난 8월 초죠. 국제금융시장을 요동치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엔화를 빌려서 좀 금리 수익성이 높은 곳에 샀던 그런 투자를 되돌린다는 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인데 또 한 번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이게 이시바 총리 취임 후 상황 변화? 예, 이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이 이루어지려 그러면은 예. 금리가 아주 급격히 이제 올라가거나 하는 해서 이 엔캐리 트레이드를 통해서 그 투자한 사람들의 이 수익률이 네. 마이너스로 가거나 이러면 이제 급격히 청산이 이루어지거든요. 지난 8월 5일 날 우리가 소위 블랙 먼데이라고 그러니까요. 했던 거 난리가 났었죠. 예, 아마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그때 그 일본 니케이가 12.4% 하락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요인이 이제 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요인이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지난번에 그 한국은행에서 나온 그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추정 금액을 한번 발표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보니까 지금 현재 엔캐리 트레이드 관련된 자금 잔액은 한 3조 4천억 달러 정도 보고 있고요. 3조 달러. 예. 근데 이 중에서 이제 금리가 올라가거나 했을 때 청산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 봤더니 한 2,200억 불 정도 이렇게 추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건 사실 뭐 다 추정하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뭐 예. 이게 옳다 얘기할 수 없지만은 이 정도 규모를 추정해 보고 있는데 자, 그럼 아까 이제 다시 금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금리가 그 원래 우에다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금리를 올리려고 했다면 조금 청산 가능성이 있어 보였어요. 그랬는데 지금 그 상황을 비춰보면은 달라진 예, 상황을 보면 금리는 천천히 올라갈 것이거나 아예 안 올릴 것이고 예. 그럼 환율은 이제 뭐 제 기준으로 보면 약세로 갈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청산 가능성은 되게 낮아진다. 예, 이렇게 저는 황성 국장님은 설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가능성을 낮게 봤고요.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오 교수님, 네. 좋습니다. 이시바 내각의 출범, 뭐 환율의 변화, 일부 우리가 일본과 수출 경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예. 우리 기업들, 우리 재계, 산업계가 좀 신경을 써야 될 게 있다. 이게 정권 총리의 바뀌고 바뀌고. 나서. 뭘까요? 다행히도요. 예. 사실 최근에 그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의 경쟁 정도를 보면 예. 과거 90년대나 2000년대 초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경쟁 정도가. 예. 그러니까 부딪히는 해외 시장에서 부딪히는 네. 품목들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라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감안을 한다 그러면 이 일본의 이런 환율 변수, 엔화의 변수 이런 것들은 뭐 우리 기업들이 특히 글로벌 활동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들의 활동에 있어서는 과거에 비해서는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예.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 취임에 따른 일본 경제 향방, 엔화 가치 전망까지 관련 토론 마쳐야 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 오태원 경희사이버대 일본학과 교수, 황성 전 한국은행 국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